여러분들의 남자, 아니 남편은 어떠신가요? 순간의 선택으로 울고 웃을 수 있는 게 바로 사람이잖아요. 오늘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동시에 이혼을 당한 형과 동생, 그리고 아내들의 사연입니다. 여보, 나 이제 나이 먹어서 안정적인 직장 찾기가 힘든데 그냥 공인중개사 시험 보고 부동산 하면 안 돼? 태영이가 그거 하면 돈 잘 벌 수 있대. 당신 가게 장사 잘 되고 있고 충분히 돈 대줄 수 있으니까 좀 도와주라.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현재 친정엄마가 소유한 10억짜리 꼬마 건물에서 형님과 함께 스포츠 용품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 가게에는 엄마가 보세 옷가게를 운영하고 계시죠. 저와 남편은 아는 언니의 소개로 만나게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당시에 남편은 조그마한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지만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그런지 경제적 능력이 그리 좋진 않았어요. 물론 안정적인 월급은 받고 있었죠. 그러나 뒤늦게 취직하여 모아놓은 돈이 그리 많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성실하고 착한 게 마음에 든다면서 남편을 좋게 봐주셨어요. 그리고 신혼집 구할 돈을 차라리 모아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하라면서 직접 전세 자금을 마련해 집도 구해주셨고요. 덕분에 저희 둘은 결혼하면서 큰 돈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탄탄대로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 만에 문제가 생겼죠. 어느 날 남편이 뜬금없이 가게로 찾아와 폭탄 선언을 했거든요. 나랑 사무직이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오늘 회사에 사직서 제출했어. 그러니까 당분간 생활비는 네가 벌어온 돈으로 해결하자. 어차피 장사도 잘 되어서 먹고 사는데 문제 없잖아. 서방님, 그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아무리 사무직이 안 맞아도 그렇지 먹고 살 대책은 세워놓고 회사를 간둬야죠. 결혼까지 한 사람이 왜 그렇게 무책임해요? 동서 이제 곧 아이도 나오는데 어쩌려고 그래요? 남편은 다짜고짜 찾아와서 한마디 상의도 없이 회사를 때려치우고 나왔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죠. 사실 저는 당시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거든요. 임신 사실을 알고 있던 형님도 남편 행동에 어이가 없었던지 왜 그렇게 무책임하냐고 한 소리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이미 사직서 내고 왔는데 어쩌라는 거냐며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통보하고는 가게를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가서 사직서 제출한 일로 남편과 한바탕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회사를 관둘 거면 최소한 한마디 상의는 했어야지. 사람이 왜 그렇게 무계획이야? 나 5달 뒤에 출산이야. 이제 애까지 했는데 우리 어떻게 먹고 살 거야. 내일 회사 가서 사직서 처리하던지 아니면 다른 거 바로 취직 준비하던지 해. 아, 당신 돈 벌고 있잖아.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정 힘들면 장모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던지. 그리고 당신이 회사를 안 다녀서 모르나 본데 사직서는 한 번 제출하면 철회 못해. 남편 말에 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죽어도 사직서 처리 못하니까 엄마한테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거든요. 어쩜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었죠. 그러나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일단 남편을 살살 달래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새로 취직할 회사를 알아보라는 말에 싫다는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안 되겠다 싶어서 각서를 쓰지 않으면 이혼하겠다며 강하게 나갔죠. 그랬더니 남편은 결국 입을 삐죽거리며 각서를 쓰더군요. 그렇게 저는 기어코 각서를 받아내었고 그걸 믿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고 저는 답답한 상황에 한숨을 쉬면서 가게에 나가게 되었어요. 형님은 전날 일로 눈치가 보였던 것인지 저에게 괜찮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애정을 주며 키웠는데 본인이 남편 교육을 잘못 시킨 것 같다며 한숨을 쉬셨죠. 사실 저희 남편에게는 나이 차가 많이 나는 형이 한 명 있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형님을 일찌감치 만나 결혼하셨죠. 그래서인지 형님은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남편을 아들처럼 키우다시피 했대요. 두 형제의 나이 차가 13살이나 나니까 그럴 만도 했죠. 그러나 형님은 애정을 주면서 키운 남편이 회사까지 관두고 속을 썩이니까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서방님을 너무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나 보다. 학창시절 때나 지금이나 사고뭉치인 것은 똑같네 아주. 누가 형제 아니랄까봐 어쩜 저렇게 하는 짓이 형이랑 똑같을까 몰라. 동서, 내가 얼른 가서 사직서 철회하라고 한번 얘기해볼까? 아니에요, 형님.
남편이 바로 다른 회사 알아보겠다고 각서썼어요. 제가 안 그러면 이혼하겠다고 했거든요. 뭐 어떻게든 되겠죠. 설마 돈 없어서 죽기 하겠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은 깊은 한숨을 쉬면서 형제가 하는 짓이 어쩜 저렇게 똑같냐고 한탄을 하셨습니다. 사실 아주버님도 형님이랑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많이 일으켰거든요. 형님 말을 들어보니 아주버님은 결혼 전에 아르바이트만 잠깐씩 했대요. 그때는 두 분 다 20대 초반으로 나이가 어렸고 시어머니도 농사일을 하셔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 보니 크게 일자리를 구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형님이 결혼한 지 8년 차가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농사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시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다리를 거의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형님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간병 문제도 있었지만 당장 먹고 살 것이 걱정되었던 거죠. 그런데 아주버님은 상황 파악이 안 되었던 것인지 사업 얘기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형님은 나가서 김밥이라도 팔아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여보, 아는 형님이 얼마 전에 호프집을 차렸는데 월 수익이 1,000만 원 넘는데 보통 번화가에만 자리 잡고 있으면 웬만큼 장사 잘 된다고 하던데 우리도 이참에 호프집 사업이나 해볼까? 당신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어머니 사고 난 이후로 다리 못 쓰시고 농사일도 못 나가셔서 집안 망하게 생겼는데 그딴 소리 하고 싶어? 나는 당장 먹고 살 게 걱정이구만. 취직 소리 못할 망정 무슨 호프집 사업이야. 형님은 아주버님에게 사업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취직 자리나 알아보라고 했대요. 그러나 아주버님은 계속해서 사업 소리만 꺼냈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형님은 1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외삼촌 공장에 부탁해서 아주버님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러나 몇 달도 안 되어서 외삼촌과 한바탕 싸운 후 뛰쳐나왔고 결국 형님이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식구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저희 남편도 아주버님처럼 회사를 마음대로 관두고 와서 뻔뻔하게 나오니 걱정이 된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최대한 빨리 회사 취직시키면 되겠지 하면서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형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남편도 점점 막무가내로 나왔죠. 당연히 각서 내용은 지켜지지 않았고 회사를 나온 이후로 월급 한 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돈 들어갈 곳이 많은데 취직할 생각이 없어 보이니 막막하더군요. 게다가 남편은 취직 얘기만 나오면 자꾸 피하거나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고 틈만 나면 재촉을 했습니다. 여보, 취직 자리는 알아보고 있는 거지. 일 그만둔 지 벌써 2달 지났어. 이제 곧 우리 아이 세상에 나오는데 아버지가 되어서 백수를 지내면 되겠어? 얼른 취직해서 안정적으로 돈 벌어야지. 아, 너는 왜 뻑하면 취직 얘기를 하냐. 그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짜증나니까 자꾸 재촉 좀 하지 마. 돈 귀신이 달라붙은 것도 아니고 맨날 얼굴만 보면 돈돈거리네. 마치 창과 방패의 싸움이었고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졌지만 저는 형님과 시어머니가 있기에 그나마 숨통을 트고 살 수 있었어요. 사실 형님도 너무 좋은 분이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세요. 형님 말을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지금은 다리를 거의 못 쓰셔서 집에만 계시지만 예전에는 며느리 고생 안 시킨다고 안팎으로 엄청 노력하셨대요. 물론 지금도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딸처럼 아껴주시는 편이에요. 다리가 불편해서 정말 느리게 걸으시지만 장이 열릴 때마다 며느리들 좋아하는 거 해주신다면서 나가십니다. 왔다 갔다 하면 1시간은 좋게 걸리는데 말이죠. 게다가 이번에 남편의 일을 알게 된 후에는 모른 척 넘어갈 수 있는데도 저를 붙잡고 대신 사과를 하시고 생활비에 보태라며 가지고 계신 돈까지 제 손에 쥐어주셨죠. 이뿐만 아니라 남편을 보자마자 곧 애도 태어날 텐데 사표를 왜 내냐고 정신머리가 있는 거냐면서 크게 혼내셨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이렇게 해주시니까 조금은 마음이 풀리더군요. 그러나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크게 혼나고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한 번은 시댁에 온 식구가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누가 집대문을 세게 두드리더라고요. 늦은 시간에 누구지 싶었는데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오신 것이었어요. 아니 세대 내 돈 언제 갚을 거야. 재민이가 여기 올 때마다 찔끔찔끔 외상으로 술 먹은 돈만 100만 원이 넘어. 언제 갚을 거냐고 물으면 다음에 올 때 갚는다고 요리조리 빠져나가기만 하고. 나 오늘은 무조건 받아가야겠어. 당장 외상값 내놔. 아, 갚는다고 했잖아요. 사채업자도 아니고 왜 밤중에 남의 집까지 쫓아와서 빚쟁이 노릇을 하는데.
다음번에 집에 올 때는 100만 원 들고 올 테니까 좋은 분위기 망치지 말고 얼른 나가요. 아주머니가 당장 돈을 내놓으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온 식구들이 무슨 일이냐면서 밖으로 나오더군요. 그리고 남편도 함께 나와서 아주머니와 싸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저도 설마 외상값이 100만 원이나 되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동안 시댁에 찾아갈 때마다 동네 슈퍼에 가서 외상값을 만들었던 것 같았죠. 사실 시어머니가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사셨고 서로 친분이 있었던 상황이라 아주머니는 괜찮겠지 싶어서 외상을 받아주셨나 봐요. 그러나 외상은 많아지는데 남편은 돈을 들고 올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집에 직접 쫓아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본인이 외상 허락해놓고 왜 밤중에 찾아와 독촉을 하냐면서 큰 소리를 내더군요. 아주머니는 죄송하다고 빌어도 모자랄 텐데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눈이 돌아가서 손가락질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한두 번도 아니고 맨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번에는 꼭 갚겠다고 했으니 무조건 돈을 받아가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시어머니는 결국 아주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가진 돈을 탈탈 털어 외상값 일부를 갚아주셨습니다. 덕분에 아주머니는 돈 일부를 받고 한층 누그러지더군요. 나머지도 빨리 갚으라고 하면서 나가셨죠. 당연히 남편이 친 사고에 집안 분위기는 싸해졌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철없는 짓 때문에 화가 나셨는지 등짝에 몇 번 손을 올리셨고요. 박재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아무리 한 동네 사람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외상을 100만 원이나 넣을 수 있어? 이사장이 집에 쫓아와서 다행이지. 경찰에 신고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 그 내 아빠 된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철이 없니? 아니, 나도 돈이 없으니까 외상을 놓은 거잖아요. 돈이 있었으면 나도 이런 소리 안 듣고 내 돈 주고 당당히 사 먹지. 근데 그 아줌마 정말 너무하네. 엄마랑 친하다면서 굳이 집에 쫓아오기까지 해야 돼? 시어머니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더니 왜 때마다 사건 사고를 몰고 다니는 거냐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앞으로 한 동네 사는 아주머니 얼굴을 어떻게 보냐고 크게 화를 내셨죠. 형님도 옆에서 외상으로 100만 원은 진짜 너무했다면서 빨리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라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끝까지 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면서 집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남편이 막무가내로 나오니까 시어머니와 형님은 연신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렇게 다들 남편의 일로 머리를 부여잡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아주 열심히 밥을 먹으면서 염장 지르는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면 외상 좀 쓰고 할 수 있지 뭘 그래? 집을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고작 100만 원 외상 좀 썼다고 화내는 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에이고, 너는 지금 동생이 집을 나갔는데 밥이 목구멍으로 들어가냐? 남의 집 자식들은 나이 먹으면 효도도 하고 잘 산다던데 내 자식들은 왜 하나같이 이 모양인지 내가 속이 터져서 못 살겠다. 안 그래도 속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아주버님은 남편의 행동을 옹호하며 불난 집에 기름을 부어버리니까 시어머니는 옆에 있던 쿠션을 던져버리고는 열불이 난다며 그대로 방에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당연히 형님도 가라앉은 분위기에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며 아주버님한테 밥이나 먹지 왜 쓸데없는 소리를 꺼내냐면서 한 소리 퍼붓죠. 아무래도 저는 시댁에 더 있을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대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갈 곳이 정말 없었는지 집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할 말이 있다면서 붙잡았습니다. 대체 또 무슨 헛소리를 하려고 그러는 것인진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드러나보자 하면서 남편 앞에 앉았죠. 여보, 나 이제 나이 먹어서 안정적인 직장 찾기가 힘든데 그냥 공인중개사 시험 보고 부동산 하면 안 돼? 태영이가 그거 하면 돈 잘 벌 수 있대. 당신 가게 장사 잘 되고 있고 충분히 돈 대줄 수 있으니까 좀 도와주라. 그러니까 누가 멀쩡한 회사 그만두래? 게다가 슈퍼에 외상까지 하고 돈이 없으면 술을 마시지나 말던가 왜 외상까지 해서 아주머니가 집까지 쫓아오게 만들어.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은 뭐 쉬운 줄 알아? 돈 벌고 싶으면 그냥 공장에 취직이나 해. 그래도 남편이 다른 곳으로 안 새고 집에 일찍 들어왔길래 반성은 하고 있나 보다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귀얇은 남편이 또 어디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나 봅니다. 뜬금없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고 부동산을 하겠다며 졸라대기 시작했죠. 공인중개사 시험은 난이도가 높아 합격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단호히 거절했어요. 한 번 하면 끝까지 해내는 사람도 아니고 회사를 쉽게 관둘 정도로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어렵다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겠어요. 어차피 시험을 보기도 전에 나가 떨어질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중간에 그만둘 바에야 차라리 돈이라도 아끼자 하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냥 돈을 벌고 싶으면 공장에 다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말에 남편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면서 방방 뛰더군요. 아니 내가 그런 하찮은 일이나 할 사람으로 보여? 이래 보여도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한 사람이야. 그런데 너는 어떻게 남편한테 공장에 가서 일하라는 소리를 하냐? 나 죽으면 죽었지 절대 공장에는 못 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보게 해줘. 시험 준비할 돈은 있고 만약 당신 돈 써서 공부하고 시험 보겠다면 굳이 말리진 않을게. 본인 돈으로 시험 준비하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어? 남편은 끝까지 시험을 보겠다고 우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하고 싶으면 본인 돈으로 준비하라고 한 후 무시를 해버렸어요. 어차피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 말에 귀가 팔랑거려서 시험을 보겠다는 건데 그런 정신 상태로는 합격할 리가 만무하거든요. 그걸 본인도 충분히 알고 있을 테고요. 게다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돈 때문일 텐데 제가 돈을 대줄 생각이 없으니 무슨 수로 공부를 하겠다 나서겠어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금방 마음을 접겠지 하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남편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죠. 오히려 갑자기 한 달 뒤에 태어날 저희 아이 핑계를 대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애썼습니다. 여보, 잘 생각해봐. 이제 곧 우리 애 태어날 텐데 아빠가 공장에 다니는 것보다 공인중개사로 있는 게 낫지 않겠어? 게다가 요즘 학부모들 애 친구 부모 직업 안 좀 무시한대. 당신도 우리 애가 무시당하는 거 싫잖아. 그러니까 나 시험 보게 해주라. 이제는 하다 태어나지도 않은 애 핑계를 대냐? 당신이 태어날 우리 아이의 미래를 생각했다면 회사를 때려치우지 말았어야지. 나는 절대 시험 뒷바라지 못해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꺼내지 말고 빨리 일자리나 알아봐. 저는 끝까지 남편의 뜻을 들어줄 생각이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저에게 더 이상 시험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군요. 그로부터 약 5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가게 휴무 때 저는 엄마가 아이를 낳기 전 이것저것 챙겨주신다고 해서 친정집에 가게 되었죠. 간단하게 점심을 사 먹고 집에 들어가서 엄마랑 같이 출산용품들을 챙기고 있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는 인터폰으로 누가 온 것인지 확인했어요. 그런데 집에 찾아온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죠. 엄마는 오랜만에 사위가 찾아왔다면서 기분 좋게 맞이해주더군요. 그러나 저는 지난번 일도 그렇고 왠지 모를 불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공인중개사 시험 보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저의 그 불길한 예감은 맞아떨어졌습니다. 엄마는 밖에 추울 테니 얼른 들어오라면서 재촉을 했고 남편은 곧장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나 소파에 앉아 출산용품 정리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조금 놀란 듯 보였죠. 엄마는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냐며 이것저것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약간 머뭇거리다가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다른 게 아니라 장모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나이가 있으니 회사 취직도 어렵고 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고 부동산을 할까 하는데 금전적으로 어려워서요. 혹시 장모님께서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건물도 가지고 계시고 여유 있으시잖아요. 박서방, 언제까지 그렇게 방황하면서 지낼 건가? 자네 곧 나이 40이고 이제 자식 나올 날 한 달도 안 남았어. 그런데 이제 와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본다는 게 말이 되나? 앞으로 돈 들어갈 게 얼마나 많은데 정신 붙들어 매고 일자리를 찾아야지. 예상대로 남편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겠다며 엄마에게 돈 좀 해달라고 했죠. 그러자 엄마는 정신 좀 차리라면서 그냥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남편은 의지의 한국인 아니랄까봐 어떻게든 엄마를 설득하려고 하더군요. 애절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며 부탁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돈 달라고 할 거면 집에 오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셨죠. 사실 엄마는 대놓고 티는 안 냈지만 이미 한 차례 남편에게 크게 실망을 했어요. 상의 없이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왔을 때였죠. 물론 회사 생활이 맞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곧 애 아빠 될 사람인데 책임감 없이 행동해서 제가 고생하는 것이 싫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몇 달 동안 회사에 취직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시험 준비를 하겠다는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한번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시작하면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한다는 핑계로 놀고 먹으며 저를 더 힘들게 할 것 같았다고 했어요. 게다가 뒷바라지까지 바랄 만한 사람이니 애초에 싹을 잘라버리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돈 좀 해달라는 말을 듣자마자 취직할 생각을 하라고 했던 거죠. 돈 한 푼 없는 사람이니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으면 시작도 못하고 포기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결국 남편은 씨알도 안 먹히니까 포기하고 친정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모든 가족이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대신 취직 자리를 알아보라고 이야기하니까 딴 길로 새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아주버님이랑 짝을 맞춰서 술집이나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는 남편을 보면서 점점 인내심의 한계가 왔죠. 당신 오늘도 술 먹은 거야? 이래서 대체 언제 취직하고 자리를 잡아? 어디서 맨날 이렇게 술을 퍼먹고 오는 건데? 어제는 누구랑 술 마시고 들어온 거야? 아, 진짜 바가지 엄청 긁네. 어제 형 만나서 술 좀 마셨다 왜? 이젠 하다하다 개인 사생활까지 간섭하는 거냐?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잔소리 좀 적당히 해. 남편은 술 먹었다고 한 소리 하는 저를 보면서 크게 화를 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모습이 수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매일같이 아주버님을 만난 후 늦게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저의 말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왠지 모르게 남편이 조만간 사고 한번 칠 것 같은 느낌이었죠. 왜 여자들은 촉이 뛰어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상하다 느껴지면 그게 또 맞더군요. 그러나 남편이 사고를 쳤다는 증거물이 없으니까 일단 두고 봤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상황이 흘러가더라고요. 어느덧 출산을 하고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였어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가게를 오래 비울 수가 없다 보니 저는 어쩔 수 없이 신생아인 아이를 시어머니에게 맡긴 후 장사를 나가게 되었죠. 시어머니도 흔쾌히 손주를 봐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과 아주버님이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저희들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두 형제가 가게에 찾아오는 날이 드물고 항상 오면 헛소리만 늘어놓으니 대화가 좋게 끝난 적이 없었거든요. 두 형제는 가게에 발을 들이자마자 할 말이 있다면서 가게 안쪽 방으로 들어갔죠. 대체 또 무슨 소리를 하려나 싶었지만 드러나 보려고 일단 들어갔습니다. 우리 형제끼리 술집 하려고. 어차피 재민이도 직장 안 구해준다고 하고 이참에 나도 백수 탈출해야지. 한 명이 벌어오는 것보다 두 명이 돈 버는 게 낫지 않아? 술집 하는 아는 형님들도 도와준다고 하는데 당신도 좀 도와줘. 또 그 소리야? 예전에 호프집 한다고 설치할 때 내가 분명 말했지. 자영업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자고. 하나도 문제인데 못난 사람 둘이 모여서 술집 하면 그게 잘 되겠니? 절대 안 되니까 우리 장사 방해하지 말고 가. 형님은 술집을 하겠다는 아주버님의 말에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러나 옆에서 눈치만 살피고 있던 남편도 은근슬쩍 저에게 어필을 하기 시작했죠. 여보도 알잖아. 이제 와서 나 취직하긴 글렀다는 거.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는 건 싫다고 하니까 나도 그냥 자영업하면 안 돼? 술집 열심히 운영해서 장사 잘 되면 좋잖아. 나 형이랑 죽기 살기로 할게. 언제는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딸이 나중에 창피할까봐 공장 다닐 수 없다면서 술집은 뭐 정상적인 직장이니? 아니 대체 왜 그래? 그냥 멀쩡히 취직해서 돈 몇 푼이라도 벌어오는 게 그게 힘든 일이야? 저의 말에 남편은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일하는 게 성격상 맞지 않는 걸 어쩌냐고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그리고는 본인은 자영업 같이 자유로운 일이 좋다면서 술집을 차릴 수 있게 해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님도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는데 무슨 수로 둘이 가게를 차릴 거냐고 둘 다 돈 한 푼 없는 상태 아니냐면서 한마디 던졌죠. 그랬더니 한동안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은 술집을 꼭 하고 싶었나 봐요. 제 눈치를 보면서 형님 좀 설득해달라고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하지만 저도 형님과 생각이 똑같았습니다. 술집이고 나발이고 자영업은 절대 안 된다면서 다시는 얘기도 꺼내지 말라고 하고는 그냥 방을 나와버렸죠. 그렇게 두 사람은 풀이 죽은 상태로 가게를 나갔어요. 그러자 형님은 나이를 먹었는데도 어쩜 저렇게 철이 없냐고 골치가 아프다고 하셨죠. 저도 머리가 아픈 건 마찬가지였어요. 아주버님이랑 맨날 만나 짝 맞춰서 술집을 다니더니
어떻게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돈 쓸 궁리만 하는 것인지 답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평소 형,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술집 사장들이 옆에서 바람을 넣은 것 같았죠. 그래도 술집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게가 시끄러워지겠구나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데 두 사람이 거절을 당한 후 조용히 나가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죠. 저는 두 사람이 돌아간 후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엄마에게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거든요. 혜미야, 박서방이 술집을 차리기로 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니? 다짜고짜 전화를 해서 본인 가게 오픈할 건데 뭐 해주실 거냐고 묻더라. 박서방 지난번에 공인중개사 시험 안 된다고 한으로 취직 준비하고 있던 것 아니었어? 뭐라고? 아까 낮에 왔을 때 술집 차리는 건 안 된다고 못 박았는데 기어코 엄마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야? 그 사람 절대 술집 못 차리니까 엄마는 신경 쓰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아무래도 남편은 제가 반대하거나 말거나 술집을 차릴 생각인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 그나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좀 보태달라고 할 생각인 듯 보였죠. 당연한 반응이지만 엄마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무조건 막으라고 하셨어요. 자영업이 얼마나 힘든 건데 그걸 쉽게 결정할 수 있냐면서 절대 안 된다고 방방 뛰셨습니다. 당연히 남편과의 전화에서 술집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나 사고를 몰고 다니는 남편은 다들 반대를 하니까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아주버님과 함께 엄마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간 듯 보였죠. 사실 저와 형님은 손님들이 들이닥쳐서 이것저것 설명을 하고 있느라 두 사람이 엄마 가게에 간 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으로 넘어오라는 전화가 왔고 결국 저희 둘은 어느 틈에 간 거냐고 하면서 엄마 가게로 갔죠. 사돈 어르신, 저희가 돈을 공짜로 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장사해서 갚겠다니까요. 가족끼리 너무 치사하게 굴지 마시고 자식 도와준다 생각하면서 딱 1억 5천만 도와주세요. 보증금만 해결되면 저희 바로 장사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요, 장모님. 어차피 저 나이 먹어서 취직하긴 글렀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참에 장사라도 해보게 좀 도와주세요. 제가 꼭 가게 성공해서 돈벼락 맞게 해드릴게요. 두 사람 하는 짓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누가 보면 엄마한테 돈이라도 맡겨놓은 줄 알겠더라니까요. 형님은 엄마에게 죄송하다 사과하기 바빴고 저도 한동안 머리 아플 일이 생겼다는 생각에 한숨부터 나왔죠. 당연히 엄마는 이렇게 막무가내로 찾아와 장사를 방해하고 무조건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저랑 형님도 엄마의 큰 소리에 당황해서 두 형제를 억지로 끌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신경조차 쓰지 않은 채 제 3자는 빠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엄마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주저앉아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저희 세 사람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죠. 결국 엄마는 막무가내로 나오는 두 형제의 모습에 화가 폭발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능력은 없어도 착하고 성실해서 믿고 내 딸이랑 결혼시켰네. 전세자금까지 보태주면서 말이야. 그런데 꼴이 이게 뭔가? 보자 하니까 점점 망나니가 다 되어가네. 이런 식으로 살 거면 내 딸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이혼해. 장모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혼이라뇨. 저도 잘 살고 싶어서 공인중개사 공부할 생각도 해보고 장사도 도전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험 준비도 안 된다, 술집도 안 된다 그럼 저더러 어쩌라는 거예요. 그날 엄마의 가게는 전쟁터나 다름없었어요. 아주버님은 빨리 돈 좀 해달라고 안달이고 남편은 이혼 절대 못한다고 방방 뛰었죠. 그러나 엄마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야박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은 남편이 술집 차리는 걸 끝까지 반대하겠다는 것이었죠. 1억 5천만 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 장모 앞에 막무가내로 찾아와 이런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도와준다고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을 뿐더러 그들의 성격을 보아 한번 도와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계속 술집을 하겠다고 우긴다면 차라리 이혼하라는 말씀까지 내뱉은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엄마를 보면서 이건 차별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저는 또 무슨 헛소리를 하려는 건가 했어요. 장모님 이건 차별이잖아요. 결혼할 때는 말끝마다 사위도 자식이라고 하더니 딸인 혜미는 건물 자리까지 내주고 왜 저는 그깟 1억 5천만 원도 안 도와주시는 건데요. 그리고 저희가 그냥 달라고 했나요? 갚겠다잖아요. 당신 제정신이야? 내가 술집 차리는 건 안 된다고 했지.
그런데 왜 또 여길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꺼내고 그래?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이 사고를 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뭘 믿고 돈을 빌려줘? 엄마는 남편의 말에 기가 막힌 듯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도 자식과 차별해서 서운하다는 이야기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그러나 두 형제를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더 큰 일을 저지를 것 같았고 곧장 밖으로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엄마 생각과 다르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본인 돈 투자해서 술집 열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끝까지 반대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만약 한 번만 더 술집 얘기 나오면 곧장 이혼 도장 찍겠다고 했죠. 형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주버님에게 사돈 가게까지 쫓아가서 돈 요구하는 게 정상이냐면서 술집 하겠다는 마음 바로 접으라고 아니면 형제가 나란히 이혼당할 줄 알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터덜터덜 걸어서 가더라고요. 기가 팍 죽어 있길래 더 이상 같은 얘기 반복하진 않겠구나 했어요. 그러나 사고뭉치 형제 때문에 집안은 바람 잘 날 없었죠. 두 사람이 엄마 가게에 다녀간 지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였어요. 엄마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린 것인지 아니면 자영업자가 되겠다는 희망을 잃은 것인지는 몰라도 더 이상 술집 얘기는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두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다면서 일을 나가더군요. 그래서 형님이나 저나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엄마도 한시름 놓았지만 내심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 있어 시댁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일이 터졌거든요. 모두가 모여 케이크에 촛불을 불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누군가 집 때문에 부서져라 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형님이 저녁에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밖에 나가셨는데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밀고 들어오더군요. 바로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아이고, 남의 돈은 떼어 먹으면서 케이크에 갈비찜까지 거하게 해서 드시네. 니들 분명 어제까지 돈 입금한다고 하지 않았냐? 술집 차린다고 2억이라는 큰 돈 빌려갔으면 이자라도 제때 내야 할 거 아니야? 아니, 여기까지 찾아와서 왜 그러세요? 제가 며칠만 봐달라고 문자 보냈잖아요. 돈 나오는 대로 이자는 꼭 드릴 테니까 오늘은 가주세요. 제발요. 오늘 저희 어머니 생신이세요. 남편이 사채업자들 앞에서 무릎 꿇고 제발 가달라고 빌자 아주버님도 일주일만 기한을 더 달라고 애절하게 부탁하더라고요. 근데 돈 빌린 사람들의 말을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사채업자들이 듣겠어요? 당연히 니들이 해결하지 못할 돈이면 왜 빌렸냐고 하면서 저와 형님에게 남편이 진 빚을 대신 해결하라고 했죠. 사채업자들이 쫓아와서 돈 재촉을 받으니까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형님도 저와 마찬가지인 듯 보였죠.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얼마 벌어오지는 못해도 정신 차렸구나 했는데 모든 진실을 알고 나니까 온몸에 힘이 쭉 빠지더군요. 형님도 영혼이 빠져나간 듯 멍하니 있다가 사채업자들에게 다른 날 다시 오시던지 하고 돌아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도 저 사람들이 2억이라는 돈을 빌려서 술집을 차렸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말인데 저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니 다른 날 다시 오시던지 하고 돌아가 주시면 안 될까요? 당신 남편이 돈 빌린 걸 알았던 몰랐던 우리는 받아가야 하니까 빨리 돈 가져와. 우리 무서운 사람들인 건 알지? 그러니까 멀쩡히 살고 싶으면 돈 가져오는 게 좋을 거야. 사채업자들 반응을 보니 순순히 돌아갈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죠. 사채업자들은 두 형제들에게 돈 빨리 가지고 오라고 겁을 주면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악몽의 10분이 흘렀어요. 다행히 경찰들이 집에 도착하자 겁을 주며 막말을 쏟아내던 사채업자들은 온순해졌고 순순히 따라 나갔죠. 그렇게 사채업자들은 집을 나가게 되었지만 시댁은 순식간에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두 형제들에게 막말을 하면서 울부짖었죠. 니들 정말 제정신이야? 어떻게 2억이라는 큰 돈을 그것도 사채업자들에게 빌려? 간땡이가 아무리 부어도 그렇지 갚지도 못할 돈을 왜 빌리냐고. 이제 어쩔 거야. 저 사람들 돈 못 갚으면 지구 끝까지 쫓아올 텐데 니들 돈 있어? 엄마 죄송해요. 그런데 형이랑 저도 잘 살아보려고 한 거예요. 술집 차려놓고 보란듯이 성공해서 효도도 하고 돈 많이 벌어다주는 멋진 가장이 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장사 잘만 되더니 시국이 이래서 그런가 지금은 손님도 없고 저도 미치겠다고요. 심지어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장사도 잘 되지 않아서
거의 망해가는 수순인 듯 보이더라고요. 형님도 어이가 없었던지 계속 아주버님에게 제정신이냐고 하면서 등짝에 손을 대고 저 또한 갑작스러운 상황에 주저앉아서 멍하니 있었죠. 시어머니도 화가 많이 나셨는지 두 형제들에게 이렇게 망나니처럼 살 거면 그냥 본인이랑 같이 저 세상에 가자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동안 시댁의 분위기는 어두컴컴했어요.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남편에게 통보하기 전에 시어머니께 이혼할 생각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렸어요. 자꾸 남편이 불시에 사고를 치니 힘들고 지친다면서요. 사실 그때는 시어머니께서 아무 말씀 없이 고개만 끄덕이셔서 잘 받아들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날로부터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아침 일찍 매장에 출근하기 위해 딸아이를 시어머니께 맡기려고 시댁에 찾아갔더니 갑자기 얘기 좀 하자면서 저를 붙잡으시더라고요. 지난번에 혜민이가 이혼 소리를 하길래 나도 곰곰이 생각해봤어.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거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항상 미안해하고 있어. 그런데 재민이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내가 빚은 가지고 있는 땅 팔아서라도 해결해 주마. 저도 어머니 마음 이해하는데요. 솔직히 항상 사고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다 보니 너무 지쳐요. 이번 일이 해결되면 다음에 다가올 일이 걱정되고 항상 마음이 불안하네요. 저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때 저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서 정말로 이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엄마도 남편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것을 알게 된 후 그냥 이혼소송 진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려고 했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손녀가 온전한 가정에서 자랐으면 좋겠다면서 딱 한 번만 봐달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편이 앞으로 사고치지 않게 하겠다면서요. 그러면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빚도 직접 해결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저는 생각해보겠다고 한 후 매장으로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형님도 시어머니께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군요. 언제 빚쟁이가 쫓아올지 모르는 상황에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주버님께 이혼 통보를 한 후 데리고 나오려는데 시어머니가 애절하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울며불며 말씀을 하셔서 결국 나오기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머리를 부여잡고 있었죠. 그런데 엄마가 저희 매장으로 오시더니 이혼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혜미, 너 이혼은 어떻게 하기로 했니? 설마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 아니지? 사채까지 썼으면 거의 끝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괜한 연민에 끌려다니지 말고 예정대로 이혼 소송을 하든지 해. 엄마, 이혼은 내가 알아서 결정하면 안 돼? 어찌됐건 부부의 일이잖아. 그리고 박서방, 나한테는 못난 남편이라지만 수아한테는 하나뿐인 아빠야. 그래서 쉽게 결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엄마는 그냥 따라줬으면 좋겠어. 그날 저는 한껏 예민해져서 그런지 엄마에게 약간 성질을 부렸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함부로 사치나 쓰고 다니는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사고를 칠 줄 알고 그러는 거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빠만 옆에 있다고 해서 온전한 가정은 아니라고 하셨죠. 그런 아빠 밑에서 사느니 차라리 한부모 가정에서 사는 게 아이 교육에는 훨씬 좋을 거라고 하면서요. 엄마가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인지라 어쩔 수 없이 고민이 많아지더군요.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저는 고민 끝에 남편과의 이혼은 미루기로 했죠.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시어머니의 애절한 말씀이 마음에 걸리기도 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어린 저희 딸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사고를 몰고 다니는 못된 남편이라고 해도 딸한테만큼은 정말 잘했거든요. 게다가 딸도 그걸 아는 것인지 말이 트이고 나서는 아빠를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는 잠시 미루는 대신 남편에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말씀대로 이유는 미룰게. 대신 앞으로는 뭐든 사고치지 마. 신문 배달 일이라도 좋고 한 달에 단돈 5만 원만 벌어와도 좋으니까 제발 조용히 지내자. 만약 한 번 더 이런 일이 생기면 나 그때는 이혼 소송할 거고 양육권 내가 가지고 갈 거야. 여보, 고마워. 나 앞으로는 진짜 조용히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살게. 약속해. 남편은 제 앞에서 다시는 사고를 치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큰 결심을 해주어서 고맙다고 하셨죠. 물론 약속하셨던 대로 시아버지께서 유산으로 남겨주신 땅을 팔아서
두 형제의 빚을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두 형제는 술집을 접게 되었고 곧장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또 금방 사고를 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다행히 정신을 차린 듯 했죠. 그날 이후 남편은 배달업체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꽤 안 부리고 열심히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녁에 주로 일을 나가다 보니 밤낮이 바뀌긴 했으나 자고 일어나서 열심히 저희 딸도 봐주곤 하더라고요. 당연히 남편이 못마땅했던 엄마는 한동안 저를 볼 때마다 그냥 이혼하지 뭐하러 받아줬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눈치를 살피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열심히 바뀌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니까 엄마도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이 풀린 듯 했죠. 덕분에 저희 가족의 분위기는 점차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 1년이 지났을 때쯤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다가와 회사를 다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전에 다녔던 회사인 줄 알았죠. 여보, 나 배달일 그만두고 회사 들어가서 일하기로 했어. 뭐 이상한 곳은 아니고 예전에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일했던 아는 형님이 소개해준 곳이야. 나름 큰 회사여서 인터넷 검색만 하면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뭐? 엔터테인먼트라면 가수랑 배우들 키우는 회사 아니야? 당신이 관련 회사에서 일했던 것도 아닌데 거기서 무슨 일을 할 줄 안다고 소개를 시켜줘? 그리고 그런 곳들은 사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그냥 당신이 얌전히 배달 일 했으면 좋겠어.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하더라고요. 예전에 회사 다녔을 때 관련 업무를 했던 사람도 아니고 무작정 소개만 받고 회사에 들어가는 게 수상하기도 했죠. 물론 남편이 결혼 생활 내내 워낙 사고를 많이 치다 보니 의심부터 했던 것도 있었어요. 게다가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사기꾼들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말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더욱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꼭 회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저에게 회사 이름을 알려주며 검색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신반의하며 검색을 해보았어요. 남편 말대로 홈페이지도 잘 되어 있고 이름이 알려져 있는 회사인 듯 보였죠. 검색해보니까 홈페이지도 있고 괜찮은 회사인 것 같긴 하네. 당신이 거기 가서 뭘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굳이 하고 싶다고 하니 한번 해봐. 뭐 안정적으로 월급 받아오면 그게 더 좋은 일이긴 하니까. 그럼 허락해 주는 거지?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는데 나도 쓸모가 있겠지. 나 한눈 안 팔고 열심히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은 제 허락을 받고 아주 신이 나서 아는 형한테 전화를 내 바로 면접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조금 걱정이 되긴 했지만 회사에 들어가 안정적으로 월급을 벌어오겠다는데 말릴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면접이나 한번 보라고 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남편은 소개받은 회사에 가서 면접을 보고 왔고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바로 회사에 출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형님은 남편의 소식을 듣고 나서 오히려 잘된 일 같다고 하더라고요. 어딘가에 묶여있으면 사고를 칠래야 칠 수가 없지 않겠냐면서요. 그 말도 일리가 있었죠. 하지만 과연 제대로 된 회사가 맞나 하는 불안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기꾼 회사는 아니었던지 월급은 꼬박꼬박 잘 나오더라고요. 덕분에 한시름 놓을 수 있었죠. 그렇게 저희가 결혼한 지 4년 차가 다가왔어요. 남편도 조용히 회사를 잘 다녔었는데 어느 날 매장에 찾아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또 사업병이 도졌던 것이었죠. 여보, 나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번에는 내 돈 주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나를 좋게 봤는지 투자를 해주기로 했어. 정확하게 말하면 자회사 느낌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당신이 회사 다닌 지 몇 년이나 됐다고 엔터테인먼트 사업하는데 투자를 하겠대. 괜히 사고치지 말고 그냥 다니던 회사 잘 다녔으면 좋겠는데? 저는 사업이라는 소리에 절대 안 된다고 펄쩍 뛰었어요. 형님도 걱정이 되었는지 몇 년만 있으면 딸이 초등학교 들어가야 하는데 사고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죠. 그러나 남편은 한술 더 떠서 본인이 대표하고 아주버님이 부대표를 맡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서 투자해 자회사로 만들겠다는데 왜 말리는 거냐고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엔터테인먼트에서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다 쳐도 아주버님은 무슨 관계가 있어서 끼워 넣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형님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면서 절대 안 된다고 했죠.
그러나 남편은 결국 모두의 걱정을 뒤로하고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무실 밑에 조그만 연습실을 만들어 놓고 아이돌을 키우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걱정되는 마음에 말리고 싶더라고요. 당신이 엔터테인먼트에서 근무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나와서 아이돌을 키우겠다고 그래. 그냥 지금이라도 접고 다시 회사 들어가. 나는 경고했다. 만약 당신이 이번에도 사고 치는 거면 나 절대 안 봐주고 무조건 이혼할 거야? 난 뭐 맨날 사고만 치는 사람이야? 이번에 투자 받아서 사무실 차리고 연습실 차린 거 못 봤어? 이번에는 절대 문제 없을 테니까 걱정 말고 당신은 가만히 있다가 회사 성공하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니 자신감이 너무 넘치니까 저는 더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남편 말을 들어보니 투자를 받은 것은 확실해 보였죠. 투자를 받은 게 아니라면 돈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무실도 만들고 연습실도 해놓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큰 문제 없겠지 하면서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말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주버님이 서로 짝 맞춰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더니 여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래도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다 보면 어리고 예쁜 여자애들이 많잖아요. 남편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시작한 지 거의 2년 차가 되었을 즈음 본인보다 좋기 20살은 어려 보이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혼 서류를 내밀며 지장을 찍어달라고 하더군요. 보다시피 나 여자 생겼어. 앞으로는 이 여자랑 살 거니까 이혼 서류에 지장만 찍어. 어차피 당신도 나 좋아서 같이 사는 거 아니잖아. 수아 때문에 억지로 사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서로 손해볼 짓 하지 말고 깔끔하게 갈라서자.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아저씨가 기껏해야 20대 초반이나 되어 보이는 아가씨랑 만나 바람을 피우는데 뭐가 이렇게 당당해? 저기요, 그쪽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아빠 같은 남자 만나고 싶어요? 나가서 정상적인 사람 만나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함께 온 여자에게 아빠 같은 남자 만나지 말고 정상적인 남자 만나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제 남편이 좋다고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남편은 본인 여자한테 무슨 짓이냐며 펄쩍 뛰었죠. 형님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자까지 데리고 와 이런 짓을 하는 게 어이가 없었던지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고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무리 형님이 말려도 힘을 사용해서 밀쳐내고 억지로 서류에 지장을 찍게 만들었죠. 그리고는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하면서 그 여자랑 다정한 모습으로 매장을 나갔어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 저와 형님은 시댁으로 가서 남편이 한 짓에 대해 시시콜콜 다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시면서 남편 들어오면 가만 안 두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남편은 2주가 지나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나중에 소식을 듣고 나서 이럴 줄 알았다며 집안이 울리도록 크게 화를 내셨죠. 그러면서 원래 사람 쉽게 안 변한다고 차라리 잘된 일이라며 깔끔하게 갈라서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엄마 말대로 이혼 준비를 하기로 했죠. 어린 딸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줬던 건데 바람까지 피우는 꼴을 보고 도저히 그냥 못 있겠더군요. 대신 합의 이혼이 아니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받은 고통이 있는데 위자료라도 받아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 정도 되던 때 저는 형님에게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죠. 동서, 지금 빨리 시댁으로 올 수 있어? 서방님이 한다는 엔터테인먼트 사업 사기였대. 애 엄마들 쫓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한바탕 하고 있어. 어머니도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네? 그게 무슨 사기라뇨? 일단 제가 시댁으로 갈게요.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투자를 받아서 사무실도 차리고 연습실도 만들어 놓았는데 어떻게 그게 사기일 수 있나요? 솔직히 처음에 저는 어차피 이혼할 건데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겼건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지 애엄마들은 쫓아와서 한바탕 하고 있다지 무슨 일인지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달려갔죠. 그런데 정말로 시댁은 애엄마들로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야말로 돗대기 시장이나 다름없었죠. 저는 집안에 가득한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 곧장 형님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어요. 투자 받았다더니 그거 다 거짓말인가 봐. 아이돌인가 뭔가 만든다고 하더니 데뷔시켜준다고 거짓말치고 부모들한테 돈을 받은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사기꾼들이 부리는 수작이래. 지금 부모들 쫓아와서 돈 달라고 난리야. 네? 그럼 투자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아이돌 시키고 싶은 부모들한테 돈을 뜯으며 사기를 쳤다는 거네요? 형님에게 상황 설명을 들어보니까 남편은 다니고 있던 엔터테인먼트를 관두고 나와 회사를 차린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진 돈이 없으니까 머리를 굴려서 데뷔를 시키고 싶은 애 부모들에게 돈을 받아 운영한 듯 보였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돈 달라고 하는 애 엄마들부터 해결을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안방에 들어가서 보니 시어머니가 이미 머리를 싸매고 누워 있었거든요. 그냥 놔뒀다가는 곧 쓰러지실 것 같아서 저희 둘은 일단 애 엄마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하나씩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찾아오신 것인지 알고 있는데 저희도 오늘 처음 듣게 된 얘기라서요. 일단 알아보고 연락을 드릴 테니 번호만 주고 가시면 안 될까요? 지금 안쪽에 어르신이 이 일로 머리 부여잡고 쓰러져 계세요. 제발 돌아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쪽을 뭘 믿고 그냥 돌아가요? 혹시 도망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어르신이 쓰러지건 말건 저희는 사기꾼한테 뜯긴 돈 받아가야겠어요. 아무리 좋게 설명한 후 해결하려고 해도 신뢰를 잃어버린 애엄마들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점점 시어머니의 상태는 안 좋아지고 형님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럼 고소를 하시라고 하면서 억지로 애엄마들을 집 밖으로 쫓아냈죠. 결국 애엄마들은 나중에 합의 절대 못 해준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안이 조용해진 후 저와 형님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곧장 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지 결국 입원 치료까지 하게 되었죠. 두 형제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연락이 전혀 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고 싶어도 전화 연결조차 되지 않으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약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어요. 그런데 저와 형님은 두 형제의 소식을 의외의 곳에서 듣게 되었죠. 경찰관님에게 전화가 왔고 두 형제가 경찰서에 잡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거든요. 뭐 때문에 잡혀갔는지 대충 예상은 되었지만 일단 저희들은 경찰서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서에 도착해 두 형제의 얼굴을 봤는데 아주 처참해 보였어요. 어디서 노숙 생활이라도 한 것인지 거지라고 해도 믿겠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예상대로 두 사람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면서 부모를 대상으로 사기를 쳐 갈취를 한 것 때문에 잡혔다고 했죠. 그리고 남편에게는 하나의 죄가 더 있었어요. 친구에게 돈을 크게 빌렸는데 그걸 못 갚아서 추가로 고소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친구에게 돈을 왜 빌렸냐고 물었더니 만나고 있는 어린 여자가 된장녀였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준비하던 애라 그런지 명품 사는 것과 술 먹는 낙으로 살았고 남편은 그 욕심에 부합하기 위해서 친구에게 사업 핑계를 대며 돈을 빌렸던 것이었죠. 그런데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남편이 경찰에 잡혀 들어가니까 그 여자는 도망가서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린 여자 끼고 다니더니 꼴 좋다. 당신이 지난번에 서류에 지장 찍어갔지만 나는 그거 인정 못해. 변호사 만나 소송 걸어서 위자료에 양육비까지 다 받아낼 거니까 각오하고 있어. 당신도 마찬가지야. 애들 생각해서 이혼은 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아빠가 부모 마음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다니는데 대체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나도 이혼 소송 걸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두 사람은 한 번만 용서해달라면서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저희 둘은 이혼 통보 후 그대로 경찰서를 나와버렸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형님과 저는 무사히 이혼을 마무리 짓게 되었고 양육비의 위자료 그리고 재산 분할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형제는 죄를 지은 만큼 죄값을 갚고 있는 중이에요. 비록 이혼은 했지만 저와 형님은 여전히 사이가 좋아 매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엄마도 여전히 형님을 친딸처럼 생각하고 잘 대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혼자 남게 된 시어머니도 자주 찾아뵈며 살고 있습니다. 결국 이혼으로 끝을 맺었지만 두 형제가 미운 거지 시어머니가 미운 건 아니잖아요. 착한 시어머니를 친부모처럼 의지하고 살았으니 이 정도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혼 후 딸아이도 자꾸 남편을 찾고 힘든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점점 안정을 되찾아가게 되더군요. 게다가 좋은 일만 생기려는 건지 최근에 엄마가 가지고 있는 10억짜리 꼬마 건물은 시세가 올라서 팔고 저희 매장과 엄마 매장 모두 번화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전보다 더욱더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네요.
힘든 시간을 겪었던 만큼 앞으로는 이 행복이 오랫동안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매일매일 행복한 날만 가득하셨으면 합니다. 혹시 더 놀랍고 흥미로운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